송기숙 단편소설 뚱바의 영감입니다. 모짜리에 물이 끊겼다. 뚱바의 영감은 모짜리 곁에다 둔벙을 파기 시작했다. 물이 끊기기는 했어도 둔벙을 파기까지 다급한 것은 아니었으나 매사 이렇게 단도리를 해두지 않고는 좀이 쑤셔 못 견디는 영감이었다. 영감은 이런 농사일뿐만 아니라 자잘한 집안 단속에도 늦가을 끝물 풋고추를 담아 말릴 오쟁이까지 이른 봄손 놀릴 때 짜두고 기다릴 지경이었다. 뚱바오 영감의 이런 성미는 무슨 일을 꼭 빈틈없고 오차 없이 하자기보다 책임질 버릇든 소나 염소가 입을 재워두고는 못 견디듯 손에서 일이 떨어지면 무료해서 못 견디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영감은 우수를 쇠고 나서부터 가을 뒤가리 할 때까지의 농사철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농사철이 아닌 겨울철에도 알 묻어놓은 자라처럼 논밭 귀퉁이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논두렁을 뭉개서 한뱀이 하기도 하고 밭 귀퉁이 대밭을 파서 밭을 늘려가기도 했다. 낮에는 도랑 가재 뒤지듯 논밭에서 꾸물거렸고 밤이면 밤마다 손을 놀리지 않고 멍석을 짜거나 새끼를 꼬았다. 논이 단맞이기에 밭이 12맞이기. 농사가 많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이른을 바라보는 영감 혼자의 힘으로는 붙일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영감은 하나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모두 혼자 일을 추려나갔고 그러면서도 누구 못지않게 거뜬히 일을 해갔으며 나랄도 누구보다 알뜰히 거두어 먹었다. 영감은 누구하고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법도 없었고 그저 항상 뚱한 표정으로 직수굿하여 자기 할 일만 할 뿐이었다. 어디 조문을 가더라도 상주한테 문상하고 나서 차일 및 멍석한 귀퉁이, 마루 장기틀 한쪽에 잠깐 걸터 앉아 더도 덜도 말고 그저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나서 돼지고기 한 점으로 입가심하고 나면 그뿐이었다. 너퍼리에 자리 틀고 앉아 야자타임 하는 둥 장광설 푸는 패들과는 처음부터 짝이 달랐다. 언제나 화가 나서 좀 토라진 것 같이 뚱한 표정을 하고 없는 듯이 들어왔다가 없는 듯이 나가서 자기 논밭 귀퉁이에 붙어 막 캐낸 중농골로 고물고물 돌부처처럼 일하니 자기들과는 처음부터 전혀 무연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아침 저녁 골목에서 부딪히면 도시 사람들 이발소나 식당 들어갈 때 건성으로 어이하듯 허투루 고개를 주걱거려 갈 뿐이었다. 동네 앞에 서 있는 정자나무가 봄이면 잎이 무성하게 녹음을 들이우고 가을이면 잎을 떨구면서 무덤덤하게 서 있듯 영감도 그런 모습이었다. 지금 모짜리 곁에 둔벙을 파는 것도 예사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면 하늘 무너질까 싶어 작대기 꽂는 짓이라고 핀잔이나 뒤집어서 쓸 일이었으나 그것이 뚱바의 영감이 하는 일이다 보니 모두가 그저 그러려니 여길 뿐 참견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뚱바의 영감이 둔벙을 파대는 데는 나름대로 그만한 까닭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영감은 지난 영동달에 개 즉 바다가 우는 것을 멀리 잠결에 듣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영동달에 개가 울면 시절이 안 좋다고 일러오던 것이어서 이 가뭄이 예사 가뭄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만약 큰 가뭄이 드는 날에는 생판 저수지물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작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재작년에 저 위에 저수지가 생기자 이 둔벙은 이제 더 소용없겠다 싶어 모 한 줌이라도 더 꽂는 것이 득이라 여겨 메어버렸더니 그게 너무 짧은 생각이었던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다음에 모짜리 때 알았던 것이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치렁치렁해도 제 우물에서 물 퍼쓰듯 아무 때나 수문을 열어 쓸 수 없는 것이 저수지 물이다 보니 나무에 구멍 하나 뚫는데도 끌 소용 따로 있고 송곳 소용 따로 있듯 저수지 밑에서도 둔벙은 둔벙 제 소용이 있던 것이다. 작년 일을 생각하면 영감은 지금도 속이 쏘였다. 저 큰 저수지에 물이 저만치 찼으면 이제 농사에 물 걱정은 놓았거니 했고 그래서 모짜리를 할 때도 그냥 저수지 물길 보면서 살 깊은 논 골라 아무데나 자리를 잡았던 것인데 웬걸 모가 이제 바늘모로 겨우 힘잡아 자랄 판에 모판이 거북등으로 언거름이 터지는데도
물감독은 막무가내 저수지 수문을 빗장해 놓고 버티고만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아, 돈 들여서 저수지 막을 때는 제때 물 터서 농사 짓자고 막은 것이지. 잉어 새끼나 키우자고 기름진 논밭 뭉개서 저수지를 막아가둔 뒤 타들어가는 못자리를 보고도 남의 살림 아랑곳 없이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어? 뚱바오 영감은 평소에도 저 입 벌려 말할 때가 있을까 시쁘게 찌푸린 표정이었지만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뚱했던 많지 말이 투박스럽기도 했다. 자네를 생각해서 그러자는 것이지.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더라고. 있을 때 아껴 살자 이것이지. 저수지물 아껴놨다가 어디로 수출하려고 그러겠나? 허허. 답답한 소리도 한번 들어보겠네. 생일 하루 잘 먹자고 열을 굽는 것도 아니고 진흙에 뭐가 타들어가고 있는데 물을 아끼자니. 양식 아끼자고 굶어 죽자는 소리인가 뭔가 목이 타버린 모에서 싹 나는 재주도 있는가. 하여간 군청 허가 없이 내 맘대로 수문에 손댔다가는 모가지가 열이라도 감당 못합니다. 뭐? 타 들어가는 못자리에 물 대는데도 군청 허가 없이는 못 된단 말이요? 허허. 그러면 어째서 목구멍에 밥은 허가 없이 떠넣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고? 오래 살자니 별소리를 다 들어보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다 제 나름의 생각이 있는 법인데 이런 것은 저기 저놈들한테 맡겨놔도 될 일인데. 하여간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마누라 곁에도 허가 없이는 못 가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물 감독도 곰방대 같은 가락으로 핀잔이었다. 저수지 물 하나도 맘대로 못 터쓰다니 답답한 일도 가지가지. 그마저도 높은 놈 밑구멍 바로 보는 건 못 봤지만 작년 여름에 군수라는 작자가 나와서 무엇이라고 떠드는 소리 들어본 게 농사 물정이 도끼머리에 낚싯대 들고 나와서 덤벙거릴 작자던데. 그런 입으로 초장부터 이래라 저래라 설친다면 이건 농사 그만두라는 소리구먼. 이런 실랑이가 있던 얼마 뒤 비가 후하게 내려 그 때문에 농사에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속은 상할 대로 상했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부터 둔벙 곁에다 못자리를 했던 것이다. 저녁 새참 때쯤에서 물줄기가 터졌다. 그 사이 물줄기가 딴 데로 혹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은근히 걱정했었는데 전보다 더 탐스럽게 쏟아져 나왔다. 이가 시리게 맑고 시원한 물이 둔벙을 차오르고 있었다. 영감은 논두개나 앉아 곰방대에 담배를 쟁여 구수한 자줏빛 연기를 날리며 물이 차오르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정도 물이면 이양 때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못자리 하나 구하는 염려 없겠다 싶어 기분이 한껏 느긋했다. 둔벙을 내려다보고 있던 영감이 얼핏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저쪽 동구 앞에 자전거가 한 대 비틀거리며 저어오고 있었다. 우체부였다. 그쪽을 건너다 보던 영감은 가볍게 한숨을 꺼지게 쉬며 다시 고개를 돌려 앉았다. 막내딸 달순이가 집을 나간 뒤로 영감은 우체부만 오면 이렇게 한숨을 쉬는 버릇이 생겼다. 늙은 부모 배반하고 집을 나간 소갈머리를 생각하면 요절을 내도 시원찮을 것도 같고 1년이 넘도록 편지 한 장 소식이 없다 보니 이런 모진년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이렇게 우체부만 보면 행여나 싶고 가슴이 미어져 아무리 죽이고 싶게 밉다가도 흉은 종지로 받고 정은 아름으로 부푸는 것이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라. 어린 것이 객지에서 끼니나 제대로 찾아먹는가 어디 아픈 데가 없는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은 항상 부둥켜 하나 조이듯 하던 것이다. 드문드문 뒀던 삼남매 가운데 맨 위 사내는 일찍 날려버렸고 그 밑에 딸려는 멀리 시집을 보내고 나니 늙음하게 꿈결에 쌓여온 듯 얻었던 달순이가 내외의 말벗으로 절간 같은 집에 생기를 들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니 집안 꼴이 우선 사람 사는 집 꼴이라 할 수가 없었다. 사람 하나짜리가 이렇게 컸던가 쉽게 집안이 휑하니 도무지 불 해먹고 사는 집일 수가 없을 만치 찬바람이 일던 것이다. 뚱바오 영감은 달순이가 집을 나가기 전에는 동네에서 누가 보따리 싸고 누가 서울서 돌아왔고 아무리 법석을 떨어도 다른 일에도 노상 그러듯 남의 집 송아지 들고 나는 만큼도 유념을 하지 않았다. 설마 달순이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달순이가 나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가 집을 나갔다는 생각이 제대로 들지 않았고 금방 아버지하고 어디서 거짓말같이 나타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사실 달순이는 다른 애들처럼 대바라진 데도 없었고 별로 말수도 없이 그저 고분고분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사정도 세 식구 우선 입이 단출하여 이 사는 걸 분수 넘게 부러워만 않는다면 그런데 나가 돈을 벌어야 하게 쪼들리는 살림이랄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여간 동화 속 썩은 것은 밭임자도 모른다더니 아무런들 내 속에서 빠진 새끼가 이런 종자도 있었을까 싶어 혹시 저놈의 여편네가 어디서 못된 중놈이라도 봐가지고 이런 종자를 퍼질러 놓은 것이 아닌가. 파니아도 어이가 없다 보니 이런 새퉁맞은 생각마저 들어. 그러지 않아도 주눅이 들어 기 못 펴는 여편네만 쥐잡듯 타고는 했다. 겨우 농사물정 터득하면서 다소곳이 행실 챙기고 있으면 시집도 이 근동에서 골라서 갈 것이 아니겠는가. 우체부가 동네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뒤를 따라 이장이 누런 봉투 하나를 들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영감은 곰방대를 빼물고 이장을 건너다 봤다. 이장 손에 든 것이 달순이 편지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달순이 말고는 도대체 자기한테 편지해 올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고지서가 이런 게 있는지 원. 달순이한테 온 고지서네 그려. 이장은 봉투 속에서 알맹이를 빼들고 앞뒤로 뒤집어 보면서 봉투 시울 만지는 소리를 했다. 고지서가 달순이한테. 뚱바우 영감은 딸한테서 온 편지가 아닌 것에 적이 실망한 데다가 그것도 별종맞게 달순이한테 나온 고지서라는 바람에 뚱한 표정을 한껏 더 뚱해가지고 거듭 되물었다.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서라는 것인데 또 이것이 적혀 있자니 116만 8,390원이나 되니 허허. 이러면 달순이가 서울 가서 그새 떼돈을 벌었다는 소린가? 뭐 116만 얼마라고? 이것이 주소에 번지까지 딱 들어맞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는 것이 임자를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데 집에 있지도 않은 계집애한테 세금이 100 몇십만 원이라니. 절골 부처님한테 징집 영장도 아니고 무슨 고지서가 이런 정신없는 고지서가 있을까. 집 나간 애들한테 벌금이라면 모를까 무슨 그런 짓거리가 있어. 종합소득세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글자 뜻대로 새긴다 치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세금을 종합해서 물린다는 소리 같은데 무신고 가산세금이란 것이 30만 4천 원이 넘고 또 미납가산금이란 것이 7만 8천 원이 넘고 참 별 알다가도 모를 일도 다 있구먼. 세금 못 받아서 환장한 것들인가 보네. 닭새끼한테 호세 붙인다는 소리는 들어봤네만 제 이름자 앞으로 동전 하나 없는 시골 계집애한테 턱없이 100 몇십만 원 세금이라니.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영감님도 도통 짐작 가는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람아, 중놈 오물 고지서도 아니고 주먹만 한 계집애한테 그런 돈이 세금으로 나왔다니. 그런 줄거리 없고 대가리 없는 짓이 무슨 짓이냐 하는데 가늠이 잡히고 말고 하겠나? 참 별일도 다 있구먼. 하여간 내가 내일 목포 나갈 일이 있으니까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고 오겠네. 그런데다 목포에 나갔다 온 이장은 재물에 잔뜩 신바람이 나서 저만치 골목 어귀에서부터 설레발이 요란했다. 이 집 선산에 봉황이 아주 제대로 울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기막힌 일도 있구먼요. 영감은 뚱한 눈으로 이장을 건너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 간 달순이가 9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나온 세금이라고 안 합니까? 900만 원이면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한테 그게 지금 얼마겠어요. 이장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으나 뚱바우 영감은 주택복권이니 당첨이니 하는 소리부터가 성도 이름도 모르는 소리들이어서 뚝배기 안에 든 두꺼비 꼴로 눈만 말똥거리고 있었다. 이장은 주택복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 또 한참 신명이 나서 침을 튀겼다. 이것은 법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트면 은행에서 물주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100원만 내면 섰다판에서 돈 잃은 놈한테 화투장 나눠주듯이 주택복권이란 것을 한 장씩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있다 치면 혹시 텔레비전 안 보셨어요? 주택복권 추첨이라고 트면 제비를 뽑는단 말입니다.
거기서 1등에 뽑히면 900만 원인데 바로 달순이가 그 1등에 뽑힌 것이지요. 하하. 영감은 이장의 설명을 듣고도 한참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노름 아니요. 이를테면 노름이지요. 노름치고도 전 국민을 상대로 텔레비전 라디오까지 왕왕 방송하는 노름이니까 노름치고는 무지하게 큰 판이라. 그러니까 달순이가 당첨된 것은 그 판에서 장땡을 잡은 것이 아니라 천지운수 잡은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하하. 이장은 재물에 신명이 나서 호들갑이 숨이 넘어갔다. 송아지 새끼 못된 것들에 가서 붙는다더만 이 못된 년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무지한 노름판에까지 끼어들었단 말이야? 허허. 기가 찰 노르시구먼.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노름이건 잡기건 900만 원이면 그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그 복권을 탈 때 200만 얼마를 세금으로 냈고 이것을 또 따로 종합소득세라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금은 개평 준 셈 치고도 600만 원 아닙니까? 600만 원이면 쌀이 200가마니의 논으로 쳐도 우리 동네에서는 가장 좋은 논으로만 골라 잡아서 스무 맞이기인데 이런 일이 어디 저절로 있을 일이었겠어요. 이장은 마치 자기가 그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것 같이 들떠 너스레 판이 흐드러져 있으나 영감은 끝내 찌푸린 표정을 펴려들지 않았다. 주먹만 한 계집애가 끼어들어도 하필 노름판을 끼어들다니 세상에 무슨 이런 변고가 있어. 영감은 돈에는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듯 딸의 행실만 장탄식에 땅이 꺼졌다. 허허.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한테 돈이 900만 원이면 하늘이 알아도 몇 번 알 돈인데 자꾸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십니까? 900만 원이 아니라 그것이 집채만 한 금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뭉쳐서 노름판으로 둥둥 떠도는 돈이라면 외눈 하나도 떠보고 싶지 않네. 그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이장은 더 기승을 부렸다. 그것을 노름이라 말할 수 있나? 노름이 이제 복권이 그것이 꼭 노름입니까? 노름이건 도깨비 장난이건 1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900만 원을 낸다면 그런 허황한 짓거리가 어디 제정신 가지고 사는 놈들 세상에서 있을 일입니까? 그렇다면 허공에서 구름 잡듯이 허황한 돈이 손에 들어왔다고 그것이 제대로 사람한테 붙어갔고 피대고 살대고 바른 구실할 것 같습니까? 900만 원을 정말로 타서 헛배가 빵빵하게 났으면 그년 지금 결단이 났어도 여러 번 났을 텐데. 영감은 입을 튀기며 말을 하다가 아까 너무 지나쳤다 싶었던지 말꼬리를 숙이며 돌아앉았다. 그때 뚱바오 영감과 너나들이 하는 동네 영감이 하나 들어왔다. 이 사람아. 그런 횡재가 넝쿨째 굴러 들어왔으면 소를 잡든지 굿을 치든지 할 일이지. 무엇이 부족해서 우거지상에 나발을 곁으로 불고 앉았나. 춤이라도 춰야지. 노름 끝났다고 꽹과리 치는 미친놈도 있던가. 영감이 버럭 악을 썼다. 허허. 노름이 아니라 해도 꼭 그러시네. 이것이 법에서 허가를 한 것이라 도시 사람들은 선생이고 학생이고 심지어 판사 검사에다 가정주부 애들까지 심심풀이 삼아서 한 장씩 사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추첨하는 날 맞춰본다더라. 이 말이오. 잘들 노는구먼. 판사 검사가 항상 그 짓을 하면 그 주둥이로 어떻게 노름꾼 재판을 하는 건가.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더 크게 해서 그런 데서는 한 번 당첨이 되었다 하면 몇 억이 쏟아진다고 하네. 본을 받아도 좋은 것만 받는구먼. 이 사람은 노름이건 도박이든 900만 원이 윗집 강아지 새끼 이름인 줄 아나. 찬물 끼얹는 소리만 해대고 있어. 동네 영감은 눈을 지릅떠 쏘아보며 몰강스럽게 쏘아붙였다. 성인도 시속을 따르고 나랏 임금도 굽은 길은 휘어가는 것이야. 되자는 고집 피우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쫓아 올라가 봐. 명색이 압이 되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우거지 상판에 나팔만 불고 있으니까 자식 새끼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횡재 덩어리를 끌어안고도 압이 무서워서 못 오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서울이 어디라고 순진한 시골 계집애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 득달같이 뛰어 올라가라고. 영감은 대꾸를 못하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아까부터 찝찝하게 마음에 끼어있던 것이 그것인데
이렇게 꼬집어 말을 하니 마음이 한껏 더 조여왔다. 그것이 노름이건 투전이건 그런 엄청난 돈이 안겨진 것은 세금 고지서 나온 것으로 봐서 틀림없는 일 같은데 재미난 꼴에 맡긴다고 벌써 무슨 마가 범하지 않았나 싶었다. 뚱바오 영감이 탄 고속버스가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안내원 아가씨가 서울에 다 왔다는 안내말을 하고 표를 걷어갔다. 차가 요금소 앞에 잠깐 멈췄다. 통행권 회수가 밀려 서너 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뭐라고 쓰여있지? 영감 앞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요금소 건물 슬라브 난간에 가로질러 큼직하게 쓰인 글씨를 가리키며 옆자리의 친구에게 물었다. 영감도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 그 글씨를 봤다. 영감은 기역자 외짝다리가 어느 쪽에 붙었는지 모르는 문맹이라 글씨를 읽을 수는 없었으나 서울로 들어가는 초입에 저토록 큰 글씨로 써붙인 소리라면 그것은 필경 서울 가는 사람에게는, 더구나 자기같이 나들이가 처음인 사람에게는 그만치 기니 알아둬야 할 소리겠지 싶어 젊은이들의 말에 잔뜩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뭐긴 뭐야, 너 잘 왔다. 여기부터는 서울이야. 젊은이들은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영감은 잠시 어리둥절했다. 아무런들 그런 험한 소리를 저렇게 대문짝 크기로 써붙였을까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못된 망족만 몰려 사는 곳이 서울이라니. 아주 저렇게 낯짝 내놓고 촌놈들 벗겨먹기로 작정하고 초입부터 겁을 주어 설설기게 만들자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영감은 얼핏 두루마기 속으로 손질러 조끼주머니에 노잣돈을 만져봤다. 실은 잘 오셨습니다. 여기부터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써진 것을 젊은 놈들이 그렇게 익살스럽게 새겨 읽은 것인데 서울이 험한 곳이라는 바람에 잔뜩 긴장해 있던 터인데다 여기까지 오면서 도시놈들이 얼마나 사람 못된 것들인가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영감은 그런 익살 한마디 제대로 삭혀들을 여유가 없었다. 영감이 떠나기 전날 서울 나들이 경험이 있는 동네 사람들의 서울 이야기는 도대체 아득한 소리로 들리기만 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먹는다는 소리가 그냥 빗대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코 베어 먹을 때가 서울이니 누가 까닭없이 말을 걸어오거나 친절을 베풀어 오는 놈이 있으면 바로 그 놈이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고 보면 틀림없다는 둥. 섣부르게 서울 물정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쪽 짐작에 조금만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시골 늙은이 유세하고 무작정 큰 소리부터 쳐서 길을 꺾어 놓은 다음에 따져도 따지는 것이 수라는 둥. 저마다 한마디씩 아는 소리들이 요란스러워 그렇게까지 험할 수야 있을 것인가 건성 귀 흘려버리고 말았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서 보더라도 그렇게 허황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싶어 영감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사실 뚱바오 영감은 자기가 사는 섬을 떠나 목포를 거쳐 광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대체 도시 것들이 이렇게 막 되먹었을까 몇 번이나 개탄을 했는지 모른다. 영감은 광주까지도 이런 나들이가 70평생 처음이었다. 목포까지 2시간 반이나 배를 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목포도 3년이나 덜어는 5년에 이따금 한 번씩 나와 그나마 선창 근처에서 맴돌다가 들어갔던 터라 버스를 타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글자 속은 또 까막눈이다 보니 하나에서 10가지 묻고 물어서 입으로 여기까지 온 셈이었다. 서울 가는 차를 어디서 타느냐, 차표는 어디서 사느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화장실은 어디쯤에 있느냐, 제주라고 묻는 제주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묻는 말에 대답하는 도시것들 행태가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는 미처 짐작하지 못한 일이었다. 제 놈들은 눈이 있어 줄줄이 글씨를 읽을 줄 알고 또 이런 나들이 무리라면 손바닥에 놓고 보듯 화날 것이니 그런 것에 어두운 더구나 나이 먹은 늙은이가 물으면 제 할아비 할미 생각해서라도 말에 값드는 것 아닌 다음에는 좀 고분고분 대답해 줄 법도 하건만은 그런 거 제대로 대답해 주다 죽이려고 마주친 놈들만 이렇게 떼몰려 휘젓고 다니는지 비위 뒤집힌 상 아니면 벌에 쏘인 상판으로 툭툭 내쏘기가 일쑤고 입 떴다가는 제 어미압이 죽을 때 울음보나 터트리자 숫제 평소에는 바늘로 꿰매고 다니는지 무얼 물으면 강아지 새끼 파리 쫓듯 숫제 턱주가리 내둘러 저쪽으로 가보라는 소리를 대신하는 놈이 또 한둘이 아니었다.
사내고 계집이고 늙은 놈이고 젊은 놈이고 모두가 같은 어미한테 빠진 것들 같이 모두가 한 짝이었던 줄 알았더니 웬걸. 이것들은 한술 더 떠서 계집년들 팩팩 쏘아대는 데서는 되에 얼음장 깨지는 소리가 났다. 표 사실 건가요? 빨리빨리 돈 내세요. 1450원이라니까 몇 번이나 물으세요? 거기 1450원이라고 씌어 있잖아요. 아, 신경질나. 도대체 이것이 하라비 같은 시골 늙은이 대하는 도시 계집년들 말본세였다. 늙은이라면 좀 위해 주고 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되레 구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광주에서 차를 탈 때만 해도 그렇다. 목포에서 광주까지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구경하는 재미가 꽤 그럴듯해서 이번에는 아주 맨 앞자리를 잡아 앉았더니 거기는 영감님이 앉을 자리가 아니라며 끌어내다 맨 꽁무니에 처박아 놓지 않은가. 도대체 다 같이 돈 주고 타는 차에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내 자리 내 자리를 꼭 정해 앉기로 하면 늙은이 자리는 맨 꽁무니 그래야 한단 말인가. 하여간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싹수라고는 떡잎 때부터 벌레 먹은 것들이었다. 물론 날이 날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자면 속에다 부처 하나 굳이 앉은 다음에야 일일이 웃는 낯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것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물정 모르는 늙은이는 따뜻하고 공손하게 대해주는 맛이 있어야 아비엄이 받들고 사는 놈들이라 할 것 아니겠는가. 하여간 콧줄에 뚫린 강아지 새끼들 모양 모두가 앙앙팩팩. 사람됨을 따져 근으로 달아보면 제 무게 나갈 것들은 눈 씻고 봐야 볼 수가 없는 이런 험한 도시가 무엇이 좋다고 소갈머리 없는 시골 것들은 도시에서 살지 못해 환장하는지 도무지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없었다. 시골 것들도 이런 데 와서 제 것을 제 것으로 감정하고 살아가자면 쏘고 튕기고 하는 물정 익히고 야박한 풍속에 제대로 단련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게 어디 사람이 보고 배워본받을 짓인가. 영감은 딸년을 만나기만 하면 복권이고 자시고 우선 목덜미부터 잡아 끌고 내려갈 심산을 다시 한번 단단히 굳혔다. 뚱바우 영감은 고속버스에서 내려 도무지 장판처럼 어수선한 속에서 여기서도 여러 번 물어 택시라는 것을 탔다. 여보게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이 주소로 딸내미를 찾아가는데 아도라니 뭐라니 그 국도극장 말이여. 그 극장 거기까지 물어보면 된다고 하던데 나를 거기까지 좀 데려다 주게. 거기까지 타고 가면 차비가 얼마나 되는가. 영감은 이장이 적어준 달순이 친구 순자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운전수 어깨너머로 내밀며 물었다. 운전수는 영감의 손에서 쪽지를 놨고 얼핏 보더니 가타부타 말이 없이 그대로 넘겨주었다. 뭐라 말이 있겠거니 하고 영감은 한참 기다렸으나 운전수는 끝내 말이 없이 차만 몰고 있었다. 하여간 도시 놈들이라면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꼴이었다. 주소를 보았으면 알았다거나 어디서 오시냐거나 하여간 서로 처음 만난 사람이니 뭐라 말이 있어야 그것이 입 가진 사람의 도리일 것이고 이것이 비록 돈을 받고 실어다주는 장사 속이라 하더라도 타줘서 고맙고 태워다줘서 감사한 것이 또 사람의 정이라 보면 말에 값들고 웃음에 세금 붙는 것이 아닌 바에야 묻는 말에는 웃는 낯으로 대꾸가 있어야 그것이 사람 대접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놈들이 죄다 어떻게 생겨먹은 놈들인지 꼭 제 어미 데려간 의부사비 대하듯 찌루퉁하니 부어터진 쌍판대기로 냉랭하기만 하니 속을 알 수가 있나. 다른 것은 또 그렇다 치고 차비가 얼마냐고 물었으면 그것은 제가 받아먹을 돈이니 얼마다 하고 입을 열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사람아 거기까지 차비가 얼마냐 말이야. 영감은 퉁명스럽게 내질렀다. 가봐야죠. 가봐야 안다고? 영감은 눈을 부릅떴으나 운전수는 다시 또 입을 닫아버렸다. 가만히 있자. 이놈이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서 몽땅 바가지를 씌울 공산이 아닐까. 틀림없다. 요놈의 자식 나판떼기부터가 소도둑놈같이 시커먼 것이 생긴 것부터 도둑놈으로 생겨먹었구나. 이놈 시골 늙은이라고 깔보고 나왔다가는 코청 한번 떼일 줄 알아라. 영감은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차가 도심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서울이 크다더니
어마어마했다. 가도 가도 그냥 집뿐이었다. 도대체 이렇게도 많고 또 저렇게 높이 올라간 집에 사람이 구석구석 다 찾아들어 살고 있을 것인가. 영감은 얼떨떨한 속에서도 문득 이런 한가한 의문이 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험하게 비벼대고 살고 있으니 닭장에 갇힌 닭들 꼴로 서로 찍자고 팩팩거리기만 할 것이 뻔한 일이라 생각됐다. 도대체 이런 속에서 사람이 사람 귀한 줄을 알겠는가. 알뜰살뜰한 정이 쌓이겠나 싶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던 수많은 차들의 행렬에 끼어 달리던 영감의 차가 담배 두어 대 거리쯤 달리더니 스르르 속력을 죽이며 길가 쪽으로 빠져 거기 멈췄다. 차가 먼 차 사람들이 우 몰려들었다. 영감은 웬 사람들인가 했더니 차가 비면 탈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아도라던가 그 국도극장 앞인가. 얼른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여기가 그 극장 앞이냐 말이요. 맞아요. 운전수는 앞자리 문을 열어 손님을 맞아들이며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면 차비 얼마를 받을까요? 밖에서는 발을 구르듯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영감은 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천연스레 차근하게 묻고 있었다. 1,550원입니다. 1,550원. 영감은 흥정 놓는 표정으로 쏘아봤다. 여기 미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운전사가 미터기를 가리키며 영감을 노려봤다. 나오다니 뭐가 나와? 영감이 버럭 악을 썼다. 보세요. 옆자리에 탄 손님의 상체를 밀어내며 미터기를 가리켰다. 보면 거기에 쓰여 있나? 허허, 사람 죽여주네. 그래 서울 바닥에서 서울 바닥 잠깐 오는 차비가 광주서 서울 온 차비보다 비싸단 말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턱주가리를 놀리고 있어? 영감은 조리 있게 따지며 곁에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쳤다. 서울 갔다 온 사람들이면 너 나 없이 사람 살 때 못 되더라고. 모두가 한결같이 언 오줌 싼 놈 진저리 치듯 하던 그 험한 서울에 못된 짓 하는 놈을 하나 잡아냈다는 서슬이 있었다. 말씀 좀 하십시오. 운전수는 숫제 저쪽으로 얼굴을 걷어가며 앞자리에 앉은 손님에게 내맡겼다. 영감님, 맞습니다. 맞다니 당신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1,550원이면 끄트머리는 잘라버리고도 시골 어른 하루 품값이나 마찬가지요. 여기 잠깐 실어다 주고 그런 떼돈을 벌기로 하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쌓아뒀어? 영감 말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웃었다. 영감님, 이 기계가 차비 계산하는 기계인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계? 그 기계는 누가 돌리는 건가? 잠시 어리둥절했다가 다시 웃었다.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인데요. 만약 이거 속여서 차비 더 나오게 했다가는 징역가요. 이러면 그 기계 속에는 부처님이 들어앉았단 말인가? 사람들은 와 웃었다. 영감님, 어디서 타고 오셨어요? 광주서 타고 왔어. 그럼 강남터미널에서 타셨군요. 저도 고향이 광주기 때문에 거기서 타고 오는데 여기 오면 이 정도 나와요. 영감은 광주가 고향이라는 바람에 조금 누그러지는 표정이었으나 이놈들이 한패가 되어 속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잠시 번뜩였다. 영감은 그런 떨떠름한 표정으로 차비를 계산했다. 영감은 거리에 내려서자 사방을 한번 휙 둘러봤다. 아도란이 어디냐고 길 가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엄청나게 큰 광고판을 가리키며 저것이라고 했다. 영감은 그 광고판을 쳐다보다가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당황했다. 실물보다 10배는 더 크게 그린 여자 나체였기 때문이다. 아랫부분과 가슴께만 위태롭게 가렸다 뿐 몸뚱어리 전부를 활짝 벗어 제낀 여자가 눈 가장자리에 물적게 음탕한 기운을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런데 영감이 더 놀란 것은 활짝 벗어 제낀 그 나체보다 나체 앞을 예사롭게 지나다니고 있는 여자들의 표정이었다. 허허, 막대 먹었구먼. 세상에 아무런들 저렇게 험한 그림을 저토록 크게 그려 이런 네거리 바닥에다 광고를 하기로 하면 이 죽일 년놈들이 밤이면 또 얼마나 험한 꼴로 뒤엉켜 휘감고 나댈 것인가. 저런 광고를 저렇게 크게 내걸어 놓은 것이 이를테면 시골에서 간첩을 이렇게 때려잡자고 그림을 그려 붙여놓은 것과 같이 저것도 지금 저렇게 놀아나자는 짓인데
간첩잡자는 광고를 관에서 하듯이 저것도 관에서 한 짓일까? 관에서 직접은 안 했을지 몰라도 관에서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안 했더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은 틀림없는 일이다. 못자리에 물대는데 저수지 수문 하나 여는 것도 백성들 맘대로 열고 닫고 못하게 닥달하는 시국인데 법에서 말리기로 한다면 요새 세상에 얼마나 끝발 좋은 놈이 제 맘대로 저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주택복권인가 야바위인가도 법에서 허가를 해서 은행인가 뭔가가 물주가 되어가지고 장바닥에서 야바위꾼 손님 꼬이듯이 텔레비전 라디오까지 나발을 불고 야단 북새통 총 것들이 덩달아 놀아나는 모양인데 도대체 이런 흉악한 노름판에 백성들 전부를 손님으로 잡아 꼬시지 않나 또 저렇게 홀랑홀랑 벗어제끼고 나대지를 않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라 저런 험한 광고까지 내걸고 너 나 없이 한 통으로 뒤엉켜 분탕질을 하기로 하면 그렇게 험하게 날뛰는 정신에 인륜을 가릴 것인가 윤리가 눈에 띌 것인가. 아까 너 잘 왔다 여기서부터는 서울이야 어쩌고 쓰여있다는 그 대문짝만 한 글씨도 그러니까 그렇게 겁줘서 촌놈들 우려먹자는 수만이 아니라 이렇게 너 나 없이 뒤엉켜 놀아나자고 반기는 소리가 아닌가. 뚱바오 영감은 생각할수록 아득하기만 했다. 계집애들 서울 가면 버린다는 것은 원래 계집하고 쪽박은 내돌리면 상하니 상이든 이치로도 훤한 것이었으나 그래도 제 마음 하나 단단하게 사려먹고 제 중심만 잃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사람 나름이니 자기 딸 달순이는 그런 못된 것들 속에서 한쪽으로 한 발 빛 세워놓고 생각했던 것인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막 되먹기로 하면 그게 아니겠다 싶어 마음이 조급했다. 영감은 인연을 만나기만 하면 900만 원이고 9천만 원이고 우선 귀싸대기부터 호되게 한 대 올려 붙일 참이었다.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 갈겨가지고 오든지 머리끄덩이 휘어잡아 끌고 내려갈 판이었다. 영감은 혼자 마음을 다잡아 먹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가게에 주소를 내밀고 집을 물었다. 이 가게집 여자는 예사도시 것들하고는 달리 싹싹하게 집을 가르쳐 주었다. 도시에도 간혹가다 사람 같은 종자가 하나씩 있기는 있구나 싶어 영감은 그 여자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나서 그가 가르쳐준 대로 골목을 접어들었다. 서울에는 죄다 높은 건물뿐인 줄 알았더니 거리에서 한 발짝 뒤로 들어가니 부처님 뒤같이 다닥다닥 붙은 개딱지 같은 집들이 나타나 붙어 있었다. 그런데 담장에는 창날 같은 쇠꼬챙이가 촘촘히 찔려 있는 것이 틀림없이 도둑놈 방지하자는 짓인 것 같은데 도둑놈들이 얼마나 험하게 설쳐대고 다니면 저렇게까지 무시무시하게 단속을 하는가. 서울 바닥 무서운 속을 새삼 알겠다. 영감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 다시 한번 물어보려 이 집 저 집 두리번거렸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꼭 옆병난 동네처럼 집이라고 생긴 집은 모두가 대문을 쾅쾅 닫아놓고 있었다. 이것들이 낮에는 죄다 집을 비우고 모두가 거리로만 쏘다니고 다니는가. 영감은 가게집 여자가 가르쳐준 대로 발밤발밤 짐작을 따라 파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이 집도 대문이 잠겨 있었다. 집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대문이 잠겨 있으니 낭패였다. 영감이 대문 앞에 어정쩡 서 있는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이웃집에서도 사람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낮에도 대문을 꽁꽁 잠가두고 사는 모양이구먼. 담장에 저렇게 쇠꼬챙이를 시퍼렇게 꽂아두고도 대낮에 대문까지 이렇게 잠가놓고 사는 것을 보면 서울놈들은 너나 없이 도둑놈이 아닌가 싶었다. 집만 나서면 피차간에 도둑놈이 되어 남의 집을 넘볼 것인가 하여간 기막힌 곳이었다. 주인 양반 계시오? 영감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안에다 대고 점잖게 소리를 들여보냈다. 아무 기척이 없었다. 또 한 번 소리를 질렀다. 기척이 없었다. 그때 옆집 대문 앞에 사람이 멈췄다. 안에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대문에 붙어있는 부엉이 눈알만한 단추를 꾹꾹 눌렀다. 그래놓고 서있자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영감 앞에도 쥐똥 같은 단추가 달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눌러서 사람 왔다는 것을 은밀하게 안으로 귀띔하는 모양인가 본데 얄망궂은 풍속도 다 있네. 그러나 자기 가족끼리라도 몰라도 체면 차려야 할 남남끼리
어떻게 이런 잔망스런 짓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겠는가. 옛날에 어떤 놈이 남의 사랑방에 가서 밤중에 피리 소리를 삐냈다가 그것이 남편이 마누라 건너오라는 약속이던 것이어서 큰 봉변을 당했다고 하듯이 가족끼리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은밀한 짓을 생판남이 했다가는 옛날 그놈 짝으로 영락없이 봉변당하기 알맞을 것 같았다. 영감은 다시 한번 부를까 어쩔까 서성거리고 있는데 저쪽 집에 또 사람이 오더니 역시 그 단추를 누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나 사용하는 것인 모양이었다. 영감도 에라 모르겠다. 성인도 시속을 따르는 것. 잔망스러워도 풍속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싶어 그 단추를 꾹 눌렀다. 저 안에서 띵동 하는 소리가 났다. 필시 여기서 누른 것이 연유가 되어 난 소리리라.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났다. 영감은 기침을 하며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누구세요? 대문이 빼꼼하게 열리면서 열대여섯 난 계집아이가 돌담에 족제비 눈으로 밖을 내다봤다. 오냐? 이 집에 순자라는 아이가 새들어 살고 있지? 네. 내가 지금 순자 고향에서 순자 만나러 온 사람이다. 공장에 나갔는데요. 공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아오기는 옳게 찾아왔구나. 그러면 순자하고 같이 달순이도 살고 있는가 모르겠다. 같이 공장에 갔어요. 그래, 내가 그 달순이 아비 되는 사람이다. 좀 들어가서 기다리자. 계집아이는 영감의 위아래를 잠시 훑어보더니 가타부타 말이 없이 대문을 걸어 잠가놓고 뽀르르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아니 이 녀석이. 영감은 당황했다. 영감이 멈춰 서 있자니까 안에서 뭐라고 쫑알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다시 신발을 끌면서 따르르 굴러오는 소리가 났다. 순자 언니 방문이 잠겨 있는걸요. 계집아이는 다시 아까처럼 족제비 눈을 하고 말했다. 그래도 어디 좀 걸터 앉아서 기다려야지 어쩌겠냐? 계집아이는 도둑놈한테 문 열어주듯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줬다. 계집아이가 여기라고 가리킨 문 앞에 선 영감은 가슴이 철렁했다. 방문 앞에는 올망졸망 살림살이가 걸려있고 그 밑에는 찌그러질 만한 양은 솥단지가 하나 걸려있을 뿐이었다. 도대체 이런 공상에 900만 원은 너무나 아기가 맞지 않았다. 그 엄청난 돈을 다 가지고 그 속에 풍덩 빠져 흥청망청 살고 있을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아닌 것은 우선 안심이었다. 이것이 너무 예상과 다른 많지 다른 쪽으로 무슨 까탈이 있는 게 아닌가 마음이 또 안 놓였다. 장난감같이 올망졸망한 세간살이가 마치 딸의 모습이라도 대한 것 같아 울컥한 감개를 몰아왔으나 한쪽으로는 켜기는 마음에 올망한 기분이었다. 그런 일 저런 일 없이 꼭 이대로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잃었던 딸이라도 찾은 느낌일 것 같았다. 달순이와 순자가 돌아온 것은 어두워진 다음이었다. 아버지가 오셨다는 소리를 대문에서 식모 아이한테 들은 달순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 앞에 그림자처럼 오두마니 멈춰섰다. 손에 올망졸망 창거리를 사들고 들어오다가 주눅이 들어 멍청하게 서 있는 두 소녀의 모습은 그지없이 처량해 보였다. 영감은 딸의 해슥한 모습을 전깃불 밑에 보자 가슴이 찌르르했다. 귀싸대기부터 올려붙이겠다는 노기는 어느새 눈 녹듯이 사라지고 안쓰런 생각이 복받쳤다. 몸은 성하냐. 영감은 곰방대를 빼물고 부드럽게 입을 뗐다. 언제 오셨어요? 순자가 다가오며 물었다. 조금 아까웠다. 너그 집도 다 편하다. 엄니도 잘. 달순이가 모기 소리만 하게 입을 뗐다. 오냐. 잘 있다. 두 소녀는 영감이 딸의 집 나간 행실 같은 것은 심하게 몰아세울 기색이 아닌 눈치를 주자 얼어붙었던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며 저녁 준비에 부산했다. 그런데 이 복권인가 무엇인가를 네가 탔다고 집으로 세금이 나왔던데 어찌된 일이냐? 영감은 밥상을 받아 반주를 한 잔 들이키고 나서 기분이 거나해지자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복권이라니요? 주택복권인가 뭔가를 900만 원짜리를 탔다며?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상관없다니? 내 앞으로 세금이 적혀있자니 100만 원 돈이 넘게 나왔는데 그래? 네? 우리 집으로 그런 세금이 나왔어요. 두 소녀는 밥을 먹다 말고 벼락 맞은 꼴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작년에 이 옆방에 새 들어 살던 아주머니가 그 900만 원짜리 당첨이 되었었는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제가 대신 타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세금이 나왔을까? 그랬어야. 그랬으면 그랬지. 영감은 멋쩍게 너털웃음을 웃었다. 실은 딸의 행실에 노발대발하기는 하면서도 그 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에 기특한 생각이 전혀 없던 것만도 아니었던 다음이라. 이렇게 보니 내 복에 무슨 난리라 싶어 웃음이 나왔던 것이다. 그 복권 탈 때 세금을 200만 원을 넘게 냈는데 무슨 세금이 또 나왔을까? 달순이가 풀 죽은 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다. 종합소득세라느니 뭐라느니. 영감은 고지서를 딸에게 건네줬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한테 이 고지서를 갖다 줘야 할 텐데. 그 아주머니 이사 간대 아니? 순자가 물었다. 몰라. 두 소녀는 다시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로를 건너다 봤다. 얼른 반장댁에 가서 물어보고 올게. 순자는 불본 듯이 뛰어나갔다. 그 아주머니는 복권을 타가지고 당장 변두리로 집을 사서 나가고 달순이는 그것을 타주고 5천 원인가 얻어서 신 한 켤레 사 신었다고 했다. 반장댁에서도 모른대. 순자는 썰렁한 표정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여기서 이사 갈 때까지 미처 이리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살다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동에 가봐도 뭐가 아무것도 없을 거래. 그럼 이걸 어쩌지? 고지서를 들고 있던 달순이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이사 간 데를 아나 모르나 우리가 안 탔으면 그만이지 애먼 사람 잡을 일도 아니고 이런 적잖은 돈을 우리한테 덤터기 씌우는 거라니. 이 돈이라니 120만 원이 가까운 돈이면 시골 돈으로 논이 몇 마지게 아니냐. 하하. 소주잔에 거나해진 뚱바오 영감은 딸이 제대로 있는 것만 대견해서 오랜만에 얼굴을 활짝 펴고 웃고 있었으나 고지서를 쥐고 있던 달순이는 손까지 달달 떨리고 있었다. 작품 해설입니다. 송기숙 작가의 소설 뚱바오 영감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코끝에는 내내 비릿하고 구수한 흙내음이 맴도는 듯 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시골 노인의 서울 상경기를 그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땅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온 한 농투성이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현대 문명과 도시의 삶이 얼마나 차갑고 비정한지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뚱바오 영감은 모짜리 곁에 둔벙을 팝니다. 저수지가 생겨 물 걱정이 없다는 관리들의 말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제 논에 들어갈 물은 제 손으로 단돌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 고집스러운 노인은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졌다고 해도 결국 믿을 것은 자신의 땀방울뿐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뚱바오 영감의 우직한 성품을 통해 요령과 편법이 판치는 세상에 묵직한 경종을 울립니다. 이야기의 갈등은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날아든 세금 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서울로 가출한 딸 달순이가 900만 원짜리 주택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에 따른 100만 원이 넘는 세금 고지서는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을 사람들과 뚱바오 영감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장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이를 천지운수라며 부러워하지만 정작 아버지인 뚱바오 영감은 이를 노름이라 치부하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은 사람을 망친다는 그의 확고한 철학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물든 세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영감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딸이 허황된 노름판에 끼어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물질적 가치보다 도덕적 가치를 우위에 두었던 우리네 옛 아버지들의 꼿꼿한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영감은 딸을 잡으러 생전 처음 서울길에 오릅니다. 이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자 순박한 시골 노인이 마주한 도시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고속버스 요금소에 적힌 서울에 잘 왔다는 환영 문구는 영감에게는 마치 지옥의 입구에 새겨진 경고문처럼 다가옵니다. 버스터미널의 매표원이나 택시 운전기사는 하나같이 불친절하고 냉소적입니다. 길을 묻는 노인에게 턱짓으로 대답하거나 미터기 요금대로 받으면서도 설명 한마디 없이 퉁명스럽게 구는 그들의 태도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도시의 병폐를 상징합니다. 특히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영감과 운전기사의 실랑이는 압권입니다. 기계가 가리키는 요금이 곧 법이라는 운전기사와 그 기계 속에 부처님이 들어앉기라도 했냐며 따지는 영감의 대화는 효율성과 인간미가 충돌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서글프게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한 영감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나체 그림이 걸린 극장 간판과 대낮에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는 삭막한 주택가였습니다. 옆집 사람과도 소통 없이 초인종이라는 기계장치로만 연결되는 서울의 풍경은 정자나무 아래서 막걸리를 나누던 고향 마을과 철저히 대비됩니다. 작가는 영감의 눈을 통해 도시가 화려한 외관 뒤에 감추고 있는 도덕적 타락과 인간 소외를 고발합니다. 영감이 극장 간판을 보며 나라에서 저런 것을 허가했다면 윗사람들부터 썩은 것이라고 한탄하는 장면은 단순한 노인의 푸념을 넘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꿰뚫는 통찰로 확장됩니다. 마침내 만난 딸 달순이의 실상은 영감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떼돈을 벌어 호의호식하고 있을 줄 알았건만 딸은 비좁은 단칸방에서 찌그러진 양은 솥단지를 걸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복권 당첨금은 달순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이웃집 아주머니를 대신해 당첨금을 수령해 주었을 뿐. 달순이가 얻은 것은 고작 신발 한 켤레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반전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제도적 허점과 무지 속에서 어떻게 희생양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법과 행정은 복잡하고 냉혹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 없이도 살 법한 순박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뚱바우 영감은 오히려 안도합니다. 딸이 노름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는 사실. 비록 가난할지언정 예전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는 분노를 거두고 웃음을 찾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도 딸의 정직함을 확인한 것만으로 기뻐하는 영감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돈보다 자식의 됨됨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투박한 사랑 앞에서 독자는 자본주의의 잣대로는 결코 잴 수 없는 아버지의 위대한 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설은 세금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겁에 질린 딸과 호탕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끝을 맺습니다. 이 열린 결말은 독자들에게 씁쓸한 여운과 함께 과연 이 부녀가 감당해야 할 부조리한 현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묵직한 숙제를 남깁니다.